네. 잠깐 이걸 내가 지금 저거죠. 발표해서 어떤 걸 누르면 되죠? 창, 탭? 발표에서 들어가면 창이 있거든요. 네, 그 창으로 해야 돼. 네, 창을 창. 누르면은 창에 이제 올려놓은 자료가 뜨면 그걸 클릭하면 됩니다. 창에 지금 굉장히 왜 저거지? 바탕에 열어놓으셔야 돼. 바탕에 미리 열어놔야 바탕에 돼요. 미리 열어놓으시고. 잠깐만요. 네, 자료를 미리 열어놓고. 이거를 이제 취소를 하고 잠깐 죄송합니다. 좀 이렇게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시면 되겠어요. 창에서. 네, 창에다 미리 자료를 올려놨어요. 네, 지금 좀 선택하고요. 잠깐만요. 예, 공유로 하면 돼요. 공유로 하면 되겠지. 우리가 뭐 발언서 예. 맨날 하는데 이게 지금. 네, 공유로 하면 됩니다. 네, 일단은 공유합니다. 공유 됐습니까? 예, 잘 됐네요. 네, 됐어요. 저기 공유가 올라왔습니까? 예. 네, 그러면은 뭐 아까 보니까 5분 정도 글쎄 이게 좀 약간은 좀 스피드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니 뭐 괜찮아요. 키우시면. 네, 그 존 로크 통치론인데 4장까지를 제가 맡았거든요. 아까 그 오정근 교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도 이걸 딱 보고 이게 1690년에 일단 출간이 됐어요. 근데 우리나라 그 당시 뭐 했나를 이렇게 조선시대를 갖다 이제 보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병자호란이 이제 1636년에요. 인조 이제 반정 끝나고 나서. 그래서 이제 그때인데 한쪽에서는 존 로크라는 사람의 통치론을 줬고 한쪽에서는 병자호란 이후에 또 헤매고 그거를 좀 대비시키다 보니까 저희가 좀 우울해지더라고요. 그럼 우리도 뭐냐면은 이제 다 뭐 미국에서 경제학을 공부하신 분들이 대부분일 텐데 이런 어떤 펀더멘탈한 거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이 좀 결여돼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좀 죄송하지만은 좀 테크니컬한 그런 것만 하다 보니까 뭐가 중요하고 뭐가 튼튼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망각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갖고 고전 읽기를 좀 교수들이 좀 서로들 이렇게 독해를 하듯이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우리가 그 수학이라든지 어떤 메소돌로지가 이것이 단단해지지 이런 기초 없이 어떻게 건물이 위로 올라갑니까? 똑같은 거죠. 뭐 그 정도로 이제 생각이 좀 정리되네요. 그러면은 좀 시간이 없으니까 바로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를 저거죠. 그 전체 화면을 보려면은 슬라이드 쇼가 낫겠죠. 네, 그래서 슬라이드 쇼를 했고요. 잘 그다음에 보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화면인데 제가 이거를 골라봤어요. 어떻게 압축을 할까? 뭐 경제학 교수들은 압축을 잘하잖아요. 딱 두 컷인데 wherever law ends, tyranny begins. 이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로크 얘기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뭐 그 입법 얘기 나오고 그다음에 의회의 어떤 기능이 마비되면은 이제 티라니가 시작되는 거고. 그다음 또 하나는 오른쪽에 자연법에 대한 거를 자연법에 대한 생각을 갖다 잘 요약을 한 건데 모든 인간은 전지전능한 조물주의 작품이며 인간은 각자가 자기를 위한 재판관이고 집행자이다. 이거는 굉장히 음미해 보면 음미할수록 참 명언 같아요. 이만큼 개인에 대해서 존중을 한 철학자가 그전에 있었나요? 이것도 왕권 신수설이 나올 때 왕권 신수설이 팽배하고 피크에 있을 때 이런 얘기 한 분이 있었나요? 마주 죽으려고? 없었죠. 그게 대단한 거예요, 보면요. 모든 인간은 뭐예요? 전지전능한 조물주의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왕권 신수설에서 뭐냐면은 모든 절대 군주는 누굽니까? 아담의 적장자며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아니고 모든 인간은 전지전능한 조물주의 작품이며 그래서 그 이후로 천부의 인권을 그러니까 인간은 각자가 자기 일을 위한 재판관이고 집행자다. 따라서 보면은 외부에서 간섭을 갖다 최소화하라는 그런 메시지가 이미 담겨 있죠. 그러니까 이 한마디로 왕권 신수설을 갖다 그냥 혁파를 한 것 같아요. 혁파를. 그다음 왼쪽은 이제 제도적으로 오른쪽이 철학이란 왼쪽은 제도적으로 이제 입법이죠. 뭐든지 어떤 뭐 권력은 사실상 이제 입헌이 돼야만 거기에 기초해서 티라니가 이제 발붙일 틈이 없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그 정도 뭐 이렇게 말씀드리고 여기 이제 존 로크요. 여기 이제 뭐 1704년 10월에 이제 사망 뭐 그렇다 치고 명예혁명 이후에 따로 이제 집필된 일론과 이론을 갖다 합쳐갖고
1690년에 통치론으로 이제 출간을 했더라고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왕정 복고기에 이걸 썼잖아요, 보면은. 그러니까 그거는 목숨을 걸고 저술한 거죠. 우리가 사실 지금 암흑기죠. 어디 암흑기입니까? 우리는 왕정은 아니지만은 문제는 암흑기. 우리 목숨을 걸고 사실은 저술을 해야 돼요. 아니 그 당시에 지금 존 로크가 지금 왕정 복고기에 살았던 그는 목숨을 걸고 이 통치론을 갖다 썼잖아요. 지금 우리 도대체 뭐 하는 겁니까? 우리도 사실 이런 결기를 갖고 공부를 하고 저술도 하고 대중도 설득하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진짜 존 로크를 존경해야 되는 게 그야말로 가장 중요한 사건, 미국 독립선언, 프랑스 혁명에 대해서 지대한 영향을 줬잖아요. 이만큼 칭송이 없어요. 독립선언, 그 다음에 프랑스 혁명에 영향을 준 정치 사상가 아닙니까, 지금요. 최고의 지붕이죠. 사상의 제일 에베레스트 산에 올라와 있는 우뚝 선 그런 존 로크입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생각해 봤는데 이걸 어떻게 한 줄로 요약할까? 한 줄, 요약이 어려운데 자연법과 자연법에 근거한 정부를 주장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같아요. 한 줄로 하면. 존 로크는 뭐냐? 자연법과 자연법에 근거한 정부를 주장했다. 이게 이제 제가 얘기한 한 줄 요약입니다. 네. 여기 이제 보시면은 자연법인데 사람들의 사회를 형성하기 이전에 자연 상태에도 존재하던 법이다. 그리고 개인의 천부적인 기본권을 보존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거는 굉장히 참 그 당시에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을까? 사람들이 사회를 형성하기 전에 이 자연 상태에서 존재한 법이고 그 핵심은 개인의 천부적인 기본권을 보존해야 된다는 거죠. 자연 상태에서는 자연법의 집행이 개인에게 일임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준수될 수 없으니까 사람들의 합의에 의해서 집행을 강제할 수 있는 국가를 형성한 거죠. 그렇죠. 이것도 뭐 논리적으로 보면 마련되는 겁니다. 국가, 여기서 정부가 되겠죠. 임무는 뭐냐? 자연법의 명령을 존중하고 인간의 자연권, 특히 자연적인 재산권, 광입니다. 생명, 자유,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다. 이 정도만 되면은 그냥 헌법에 딱 두 줄로 압축이 되는 거예요. 정부는 뭐 하는 거냐? 띵까띵까 이렇게 하지 말고 자연법의 명령을 이게 순리를 잘 존중해서 인간의 자연권 특히 자연적인 재산권, 광의에 이거를 보호하는 거다 이거죠. 그래서 로크는 당연히 절대 군주제를 뭐 거부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여기 개인은 이제 약간은 이제 유보를 해야 되니까 자유로운 자발적 동의와 자연권의 향유 내에서 그런 조건 하에서 국가와 통치자에게 복종을 해야 된다. 물론 국가가 있어야 되죠. 통치자가 있어야 되겠죠. 통치자에 복종해야 되죠. 그런데 어떤 조건을 걸었냐면은 개인이 자유로운 자발적 동의, 그다음 자연권의 향유를 누리는 범위 내에서 국가하고 통치자에게 복종하는 거죠. 이것도 보면은 뭐 개인은 항상 뭐 책임도 있고 권리도 있지만은 로크가 볼 때는 책임보다는 권리를 많이 이렇게 좀 존중해서 앞에 서술을 하더라고요. 만일 통치자가 계약을 위반하고요, 위탁받은 권한과 한계를 넘어서 자연권을 유린하면은 이에 반응할 권리는 시민의 자연권이에요. 이게 사실 엄청난 거예요. 보면 이거는 청와대에서 좀 보면 좋겠어. 볼 이유가 없겠지, 그 친구들. 그렇지만은 통치자가 이렇게 뭐 유린하면은 반응할 권리는 자연의 뭐예요? 자연의 뭐예요? 질서로서 시민의 자연권이에요,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저항권이 헌법에 명시가 된 거는 마찬가지예요. 누구에 따르면, 존 락커에 따르면 이겁니다, 지금요. 이게 사실 좀 섬찟하더라고요. 그다음에 1, 2, 3, 4장이고요. 그래서 이제 서론은 이제 말씀드렸고 자연, 그다음에 전쟁, 노예 상태를 간단하게 이렇게 디스크라이브 하는 것으로 이제 이게 끝나요, 보면요. 그래서 이제 간단히 이제 또 말씀드리면 서론입니다. 이게 권력의 원천으로 간주된 아담의 지배권으로부터 권위를 이끌어내는 건 불가능하다. 누가 이끌어내려고 그러겠어요? 이거는 완전히 왕권 신수설이죠. 아담의 적장자로서 아담의 지배권에서 권위를 이끌어내려고 했는데 그건 아니다. 권력의 원천으로 간주되어 온 아담의 지배권으로 뭐를 끌어내려고 하는 건 이건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별도의 정치 권력의 기원, 정치 권력을 소유할 인격, 기관을 고안하고 분별하는 방법을 발견해야 된다. 얼마나 멋진 논리 전개입니까? 마치 수학생이 같아. 공리를 얘기하고 가정을 얘기하고 정리를 뭐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다음에 또 신민하고 그다음에 위정자하고 이제 관계를 잘 설정을 하는데 신민에 대한 위정자의 권리. 그렇죠. 어떻게 보면 통치자니까. 근데 그거는 자식에 대한 아버지. 그건 아니다. 하인에 대한 주인의 그것도 아니다. 이게 못을 박았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일종의 사회개혁이 되는 건데 여기서 얘기한 정치 권력은 중요한 어떤 이제 네 줄이 되는데 이겁니다. 사형까지 포함해서 모든 처벌을 가할 수 있는 법률을 제정하는 권리가 있어야 되겠죠. 정치 권력에 그 안에. 그다음에 또 두 번째 모든 재산을 보존할 목적으로 법률을 집행하고 그다음에 국가 커먼웰스입니다. 이것을 외적의 침해로부터 방어하기 위해서 공동체의 무력을 사용할 권리 이 모든 것은 공공선을 위해서 사용해야 된다. 이렇게 보면은요. 물론 이제 이거는 뭐 원래 그 영문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은 이제 번역이 약간 거칠어요. 그래서 몇 번 이걸 좀 다듬고 이렇게 됐는데 이 네 줄에 정치 권리 다 들어와 있어요. 그렇죠. 뭔가 처벌을 강제를 할 수 있는 어떤 법률을 제정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하지만 또 모든 재산을 보존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고 커먼웰스 국가를 갖다가 어떤 면에서 지식 공동체가 있듯이 재산 공동체로서 국가 아닙니까? 재산 공동체의 국가야. 예? 우리는 어떤 사회예요? 지식 공동체. 우리 여기 모인 분 전부 다 지식 공동체지만 여기 뭐죠? 커먼웰스. 재산 공동체에서 국가를 외적의 침입으로부터 방어한다. 뭐 이런 거 보면은 완벽한 것 같아요. 보면요. 이게 지금 뭐 최근에 2000 뭐 한 15년쯤 나온 어떤 뭐 정치학 개론에 있는 그런 내용정하고 뭐가 다릅니까? 이게 1690년에 만들어진 책인데, 예. 그럽니다. 좀 빨리 할게요. 네. 그 아니, 다음에 그게 자연 괜찮습니다. 상태에 예. 대해서 몇 분 해야 되나요? 하여튼 제가 시간 보고 아니, 뭐, 예, 천천히 해주십시오. 중요한 그래요? 책이. 예, 예, 미안합니다. 나 좀 서둘러 갖고 제가 뒤에 많이 계셔 갖고 제가 죄송스러워서. 두 번째, 자연 상태가 뭐냐? 이게 백미의 자연 상태가. 그러니까 자연 상태를 디파인하고 자연권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러고 나서 그다음에 이제 뭐 국가를 어떻게 할 건가? 그다음에 이렇게 나오는 건데 인간은 타인의 허락을 구하지 않고요. 자신의 의지에 따라서 자신의 행동을 규율하고 자신의 소유물과 인신을 처분할 수 있는 완전한 자유 상태. 이것이 자연 상태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논의 출발점 너무나 잘 셋업한 거예요. 논의 출발점을 놓고 가. 예? 제가 무슨 감히 평하는 건 아니지만 제가 이거를 좀 여러 번 생각해 보니까 출발이 완벽한 거예요. 완전한 자유 상태 이것이 자연 상태예요. 그 자연 상태에서 신으로부터 부여받은 권리로서 자연권 이것은 존중되는 건 맞는 거죠. 네, 그래서 또 자유 상태는 피조물 간에 어떠한 복종이나 종속이 없는 평등한 상태다. 이 평등은 세컨더리한 거예요 보면요. 일단 뭐예요 지금 자신의 의지에 따라서 행동을 규율하고 소유물과 인신을 처분할 수 있는 그런 자유 그 다음에 그 자유 상태에서 이런 특권을 부여받은 사람들 간의 피조물 간의 복종과 종속이 없는 평등한 상태다 이거죠. 따라서 평등과 자유를 같은 반대에 놓지 마시란 말이야 보면은 자유는 지상 5층이고 평등은 지하 3층이야 지금 맨날 도대체 일단 평등하고 자유를 어떻게 같은 반대에 놓으십니까 이 바보 정신들아 도대체 말이 안 되죠. 그다음 자연 상태는 자연법에 있으며 맞죠. 인간은 조물주의 자산이자 작품으로서 이렇게 지켜 세우는 거죠. 타인의 뜻이 아닌 자신의 뜻이 지속되는 동안 삶이 허용되고 맞죠? 정당 방해가 아니면은 다른 사람의 생명을 보존하는 데 필요한 거를 뺏지 말라. 평화주의자 이런 것도 있어요. 보면요. 그래서 어떻게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뭐 베토벤의 천재라고 그러는데 정치 사상사에서 보면은 잔 르와크가 이게 지금 최근이 아니죠. 1690년 그 전에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천재죠. 그다음에 자연법의 집행은 모든 사람의 수중에 맡겨져 있으며 맞죠? 자연법의 위반을 막기 위해서 위반자를 처벌할 권리를 같은 분량 갖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연권을 지키는 권리를 또 갖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우리 양도하고 나서 우리는 국가에 대해서 제한적인 어떤 양호를 할 뿐이지 우리가 갖고 있는 거를 완전히 준 건 아니죠. 일시양호한 거에 지나지 않습니다. 네. 그다음에 자연 상태에서 인간은 범법자에게 그의 침해에 비례해서 보복을 가하고 배상을 청구하며 범죄 억제를 목적으로 한 권리를 갖고 있다. 이거는 뭐 아주 전형적인 뭐랄까 이제 뭐 우리 법경제학에서 나오는 그런 얘기 맞죠. 그러니까 침해에 비례해서 보복을 가하는 거. 섬찟하지만 맞는 거죠. 그 다음에 거기에 또 뭐예요? 배상을 청구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 범죄의 억제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를 우리가 갖는다. 이겁니다.
공격자는 자연법에 보장하는 평화와 안전을 침해한 것이므로 모든 사람은 자연법의 집행자로서 위반자를 처벌할 수 있는 권리를 한다. 이게 바로 저항권일지 몰라요, 사실요. 이 공격자를 갖다 문재인으로 한번 넣어보세요. 대통령. 그러면은 뭔가 우리가 위임을 했는데 헌법에 보장하는 그러한 뭐예요? 질서 이거를 갖다 침해한 건 맞잖아요, 보면요. 모든 사람은 뭐예요? 이 헌법을 갖다 수호하는 또 집행하는 사람으로서 위반자를 처벌할 수 있는 권리를 갖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항권은 우리가 뭐예요? 반도가 아니고 역도가 아니고 뭐예요? 저항권은 첨부의 권리가 되는 거예요. 뭐 조건이죠, 조건. if 만약에 공격자가 이렇게 되듯이 이 위정자가 제대로 못하면은 그다음에 이제 손해를 입은 사람은 자신과 다른 사람들이 공동으로 가진 처벌권 이외에 손해를 가한 사람으로부터 손해배상을 청구할 특별한 권리를 갖고 있다. 이게 참 백미해 보면 이게. 예? 그러니까 손해를 본 사람은 손해를 가한 사람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그러죠. 특별한 권리가 있다고 보면요. 그 다음에 손해를 입힌 자는 가해자의 재산과 노무를 자기 보존의 권리에 의거해서 수취할 수가 있다. 그죠? 손해 입은 자는, 이게 피해자는 뭐예요? 가해자에 대해서 뭔가 클레임을 할 수 있는 거고, 때에 따라서 뭐죠? 이걸 갚기 위해서 노무가 필요하면 노무까지 내가 요구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사적인 피해자가 받게 되는 손해에 대해서 위정자가 손해배상 면제하면 안 돼요. 안 돼. 안 돼 보면요. 오로지 누가 피해자가 용서함으로 해서 그러한 손해배상의 면제가 될 뿐이지 국가가 나서서 그걸 왜 도대체 그건 월권이죠. 당사자가 아닌데. 그러니까 국가는 뭐예요? 공공 질서를 지키는 것이 개인 간의 어떤 손해배상에 끼어들 수 없다 그런 얘기죠. 여기 또 보세요. 이게 제가 이제 이렇게 굵은 글씨 쓴 것도 뭐냐면 충격을 받아서 그런 건데 자연 상태에서 모든 사람은 살인자를 죽일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이게 제가 한 얘기 아니에요. 다시 읽어드릴게요. 자연 상태에서 모든 사람은 살인자를 죽일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다. 범죄자는 뭡니까? 이성, 즉 하나님이 인간에게 준 공통의 규칙과 척도를 포기하고 전 인류에게 전쟁을 선포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이유로서 호랑이하고 사자처럼 살해되어도 마땅하다 이런 얘기죠. 이거 보면은 굉장히 좀 뭐랄까 좀 뭐 언어의 어떤 뭐 그 폭력은 아니더라도 아주 예리한 예? 뭐 섬찟하잖아요 보면요. 예. 호랑이와 사자처럼 살해돼도 마땅하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여기 재밌는 게 사람들은 재산과 죄송합니다. 자식이죠. 아유, 제가 빨리 자신과 자산은 다르죠. 사람들 자신과 관련된 일에는 중립적일 수 없죠. 그렇죠. 인간이 자기 사건에서 재판관이 된다면은 그런 폐단이 나타나겠네요. 치우치니까 한쪽으로. 그래서 제3의 재판관이 필요해요. 이 제3의 재판관이 국가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절대 군주가 제3의 재판을 한다 하더라도 절대 군주는 그야말로 일개 개인이에요. 우리가 일개 개인이 믿업지 못하기 때문에 폐단이 나타날 수 있다고 그랬는데 재판관으로서 절대 군주가 됐다 하더라도 이것은 역시 일개 개인에 지나지 않는다. 이겁니다. 절대 군주를 통제할 수 없다면 자연 상태보다 나을 것이 뭐가 있냐고죠. 차라리 타인의 부당한 의지에 복종하지 않아도 되는 자연 상태에 있는 것이 더 낫다. better than 이런 얘기죠. 하나의 공동체에 함께 가입해서 하나의 정치체죠. 이거를 만들기로 서로 합의하는 종류의 협약만이 인간들 사이의 자연 상태를 종료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자연 상태를 이제 국가의 질서로 이렇게 끌어오는 거죠. 뭐를 통해서? 정치체를. 그 다음에 이건 뭐죠? 하나의 공동체에 같이 가입해서 동의를 하는 겁니다. 네. 그 대신 이제 뭐냐면은 천부적인 인권은 그대로 보존돼야 되는 거죠. 그 조건이죠. 아니면은 저항할 수 있는 거니까. 모든 인간은 자신의 동의에 의해서 일정한 정치사회 구성원이 될 때까지 자연의 상태에 남아있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 이거를 보면은 상당히 좀, 그래서 모르겠어요. 뭐, 루소하고는 좀 다른 결인데 보면은 굉장히 뭐랄까. 하여튼 천부적인 어떤 이제 그런 재산권을 갖고 신으로부터 양도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그 개인에 대해서 하여튼 굉장히 칭송하고 그 개인을 어떻게 하면 잘 울타리에 잘 이렇게 넣어서 그 창의적인 걸 이제 이끌어낼까. 요새 말 표현하면 이게 바로 존 로크가 되는 겁니다. 지금요. 네. 거의 다 왔습니다. 조금 참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3장, 전쟁 상태. 아까 우리의 자연 상태죠? 전쟁 상태. 이게 바로 국민의 저항을 얘기하는 건데, 여기도 말들이 굉장히 섬찟해요. 보면요. 전쟁이 뭐야? 전쟁은 서로 갈등하는 거죠. 그러면은 냉정하고 차분한 의도로
다른 사람의 생명의 위해를 선언하는 거죠. 흥분한 게 아니야. 냉정하고 차분한 의도를 갖고 다른 사람의 생명의 위해를 가하겠다 선언하면 이게 상대방과 전쟁 상태에 들어가는 거죠. 흥분해서가 아닙니다. 흥분해서가. 그래서 이제 절대 권력, 국가가 될 수도 있겠는데 절대 권력이 나의 자유권에 반해서 내게 힘으로 강제하고 그러한 힘으로부터 자유로운 것만이 나의 보존에 대한 유일한 안전책인 경우에 나는 나의 이성은 그를 적으로 본다. 이거 한번 다시 볼까요? 언어 구조가 상당히 정밀합니다. 보니까. 절대 권력 또는 이제 뭐 범법자 대륙은 뭐 다 제3자 될 수 있는 건데 절대 권력이 더 제일 좋은 거죠. 문재인 행정부의 어떤 수반으로서 문제를 생각해도 돼요, 보면. 절대 권력이 나의 자유권에 반해 내게 힘으로 강제하고 그러한 힘으로부터 자유로운 것만이 나의 보존에 대한 유일한 안전책일 경우에는 나는 내 안전을 위해서 나에게 위해를 가는 사람을 적으로 돌릴 수 있다. 그게 바로 전쟁 상태다. 뭐 맞는 얘기죠. 맞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공동체 성원에게 속하는 자유를 빼앗고자 하는 자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들로부터 모든 것을 빼앗고자 의도하는 것으로 상정되고 전쟁 상태로 들어간다. 선전포고로 하는 조건을 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공동체 성원으로서 속한 자유를 뺏는 자. 뭔가 우리가 뭐 이 정부 들어와서 재산권이 좀 존중됩니까? 그건 뭐예요? 재산권을 침해해서 그건 뭐예요? 그러니까 재산 가진 사람으로부터 모든 것을 빼앗고자 의도하는 것을 우리가 보는 거니까 저항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목숨을 해치려는 의사를 표명하지 않더라도 굳이 자신이 원하는 것을 빼앗기 위해서 자신의 권력 하에 두고자 했다면은, 즉 자유를 제한하려 했다면은 그 도둑을 살해하는 것은 합법적이다. 이거 제가 한 얘기 아니에요. 특히 뒷부분 보면 다시 읽어드릴게요. 목숨을 해치려는 의사를 표명하지는 않더라도, 예? 칼을 보이지는 않았어. 하지만 자신이 원하는 것을 빼앗기 위해서 자신의 권력 하에 무릎 아래 두고자 했다면, 즉 자유를 제한하려 했다면 그 도둑을 살해하는 것은 합법적이다. 그 도둑이 만약에 위정자라면 그 위정자의 뭐예요? 권력을 뺏는 것은 합법적이다. 그런 얘기죠. 공통된 권위를 가진 공통된 재판관을 갖지 못한 상태에서는 모든 인간은 자연 상태에 적이 된다. 그러니까 이제 공통된 권위하고 공통된 재판관이 그만큼 소중하다는 걸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런 공통된 권위, 공통된 재판관이 있을 때만 자연 상태에서 평화 상태로 넘어올 수 있다. 이런 걸 다시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정의의 명백한 왜곡, 법의 곡해를 통해서 위법 행위를 면책하고요. 적절한 치우치기 부정되는 곳, 이런 곳에서는 전쟁 상태가 아닌 다른 상태를 상상하기 어렵다. 바꿔 말하면은 이러면은 내전이다. 내전이다. 어떻게 하면 내전? 두 가지야. 정의의 명백한 왜곡, 법의 곡해. 지금 우리 그 법을 해석할 때는 도대체 뭡니까 이게 지금? 예? 결국 그래서 위법 행위를 갖다 면책하고 적절한 치우치기 부정되는 것, 이 현실이에요, 현실. 그러니까 우리는 현재 2021년 1월 오늘 며칠에 20 며칠에 어떤 21일에 우리는 전쟁 상태에 있는 거예요, 지금. 예? 심판관이 없는 경우 호소를 하늘에 하는 거, 이거밖에 어디 있어요? 이거밖에 없죠. 오직 나 자신만이 스스로 양심에 따라서 심판할 수 있을 뿐이죠. 우리 현실이래요, 보면. 우리 현실이에요. 예? 법이 왜곡되고 편파 적용되면 이는 폭력이다. 법이 아니죠. 법이 아니에요, 보면. 왜곡되고 편파 적용되는데 이게 폭력이 아니고 법입니까? 예를 들어서 민노총은 되고 그다음에 경영권을 행사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뭔가 제재를 가한다. 이게 폭력이지 법에 도대체. 법의 목적은 그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들 편견 없이 적용돼서 무고한 자를 갖다 보호하고 보상하는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얘기죠. 네. 4장 다 왔습니다. 이제 노예 상태인데 자연적인 자유. 이건 제가 조금 좀 약간 이제 윤석을 했는데 타인의 의지와 입법권에 구속되지 않고요. 오로지 자연법만을 자신의 준칙으로 삼는 것이다. 이게 자연적 자유예요. 그러니까 자연법을 지키면 자연적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자연법이 존중될 수 있는 사회가 또 사실은 자연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공동체 동의에 의해 제정된 입법권 이외에는 어떤 입법권 하에 우리는 놓여있지 않다. 이겁니다. 그래서 공통된 법률이 규정하지 않는 사안에 대해서 나 자신의 의지를 따를 자유를 갖는다. 이거는 맞는 얘기죠. 공통된 법률이 규정하지 않는 사안에 대해서
그러니까 법에 그러니까 정해진 게 아니면은 나 자신의 의지를 따라서 행동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보면은 그 공통된 법률이 얼마나 소중하냐를 또 반대로 얘기하는 그런 이제 좀 문장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인간은 자신의 생명에 대한 권력을 갖고 있지 않다. 이게 참 백미죠. 인간은 자신의 생명에 대한 권리가 없어요. 하늘로부터 내는 재산이 아닙니까? 광해 재산에는 생명이 포함되잖아요. 자유, 생명, 재산. 이게 바로 뭐예요? 내가 가진 것이면 내게 아니란 말이에요, 보면요. 따라서 내가 날 죽이는 거는 나한테 허용된 권력 이상의 행사를 하는 권력이죠. 인간은 자신의 생명에 대한 권력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협정이나 동의에 의해서 다른 사람의 노예가 될 수 없다. 이렇게도 되는 겁니다. 노예 상태를 얘기할 때. 그렇기 때문에 노예는 잘못된 거죠. 절대적이고 자의적인 권력에 자신을 노예로 내맡겨서도 안 된다. 너무 또 맞는 얘기고요. 네. 드디어 다 왔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생명을 박탈한 사람은요, 금방 말씀한 대로 자신의 생명을 박탈한 사람은 자신이 가진 권력 그 이상을 행사한 아주 나쁜 사람이죠, 보면요. 이 정부 들어서 왜 이렇게 많이 돌아가시는지 모르겠어. 그 생명 당신 게 아니란 말이야. 당신이 임시로 그걸 숨을 쉬는 동안에 위임을 받아서 관리하는 주인일 뿐이지, 대리인이지, 이 생명의 주인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어떤 신, 맞잖아요. 따라서 자신의 생명을 박탈한, 자살한 사람은 자신의 권력 이상을 행사한 아주 나쁜 사람이 되는 거죠. 노예 상태는 뭐예요? 합법적인 정복자와 포로 사이에 지속되는 전쟁 상태. 또 정확한 얘기죠, 보면. 그래서 어떤 사람도 합의에 의해서 다른 사람에게 그 자신이 가지지 않은 것, 즉, 그 자신의 생명에 대한 권력을 양도할 수 없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정복자는 또 포로의 생명에 대해서 자유적인 권력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만약에 정복자가 포로에 대해서 잘못해서 눈을 잃게 한다든지 이를 잃게 하면은 그를 석방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제가 그냥 저한테 맡겨진 거 다 1, 2, 3, 4장만 이렇게 들어가게 말씀드려서 우리가 분업을 하는 거니까 이걸 넘어가면 또 다른 분을 또 침범하잖아. 그러니까 이제 저는 1차선만 따라서 다녔습니다. 1차선만. 2차선, 3차선 왔다 갔다 안 하고. 네, 그래서 여기까지 왔고요. 다 왔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실은 조동훈 교수 파트가 이 책을 거의 요약 선물에 소개하는 파트이기 때문에 제가 시간이 좀 되어도 그냥 둔 이유가 이게 굉장히 이 책 전체를 요약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에 우리 이제 소유권이라고 해서 굉장히 중요하고 어떻게 정치 사회가 만들어졌냐 하는 그런 부분인데 이와에 대해 양희동 교수님께서 발표하셨습니다. 양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부탁드립니다. 조 교수님 요거 중지시켜 주세요. 네네네. 네네. 나갔습니까? 됐습니까? 네네. 이제 양희동 교수님께서 올리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게 양 교수님 파트에 소유권 얘기가 나오는데 이 책에 20페이지를 할애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재산권이 어떻게 생겼느냐.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유와 생명 그리고 재산이거든요. 보이세요? 네네. 잘 보입니다. 제가 화면이 안 보이네. 본래 그래요. 전체. 발표 잘안 보여요. 어쨌든 잘 보이시죠? 네, 잘 네, 보입니다. 잘 보입니다. 네. 네. 존 로크의 통치로는 이제 명예혁명 이후에 1689년 정확히 10월 달에 출간이 됐는데 그때 당시에 저희 나라에서는 사실은 숙종 때 장희빈하고 스캔들이 터질 때입니다. 그래서 당파 싸움이 이제 격해지고 물론 숙종도 공임은 없진 않죠. 대동법이라든가 그런 거 하고 있었는데 어쨌든 중국 병자호란 그 이후에 효정, 선종 과도를 거쳐서 이제 본격적으로 왕권을 강화하려고 하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이제 영조도 나오고요. 그래서 한국과 상황이 굉장히 반대다. 한국은 왕권을 강화하려고 하던 시대였고 숙종 때부터 하여튼 이 영국은 다 아시다시피 이제 시민사회로 나가는 이제 그런 시대입니다. 5장은 제가 맡은 챕터 중에 제일 중요하고요. 이거는 이제 뒤에 아마 9장의 논리로도 발전이 되는 모티브가 되는데 각 챕터마다 한 장씩으로 간단히 요약을 했습니다. 5장 소유권은 이제 로크는 세계라고 하는 거는 신이 진 공유물이다. 그러니까 퍼블릭 뭡니까 카문웨스라는 얘기죠. 공유물이다. 근데 인간에게는 이제 이성을 부여했다.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가정이고요.
근데 소유권이 발생하는 이유는 인간이 근면하다, 노동하기 때문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근면하게 되면 더 많은 재산을 소유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사적 재산이라고 하는 개념을 아주 강조를 하는데요. 그러면 뭐 사적 소유권 한계가 없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 사람은 이제 뭡니까 절제, 디스플린을 좀 강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간은 자신이 사용할 수 있는 것, 생활의 편익을 제공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권리를 가지고 있지는 않다. 자기가 쓸 수 있는 것만큼 가지자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이제 신에게 부여받은 자연적인 재산권이라고 인정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왜 그러냐 하게 되면은 사용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이 소유하게 되면은 서커상에서 효용이 없으니까. 근데 이와 같은 개념을 크게 변동시킨 게 화폐라고 하는 거예요. 화폐가 나오면서부터 재화와 화폐를 교환을 해서 썩어가는 재화를 썩지 않은 화폐와 교환을 해서 이제 제가 근면 노동의 성과를 얻은 성과물을 제가 거의 영구히 보존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경제 활동의 사적 소유권의 큰 하나의 그 변곡점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소유권을 침해하면 내가 어떻게 처벌하나? 내 소유권을 어떻게 보호할 수 있을까? 아까 우리 조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제 기존의 이제 자연법 갖고는 어렵다는 얘기죠. 뭐 법이 없고 강제권을 행사할 법이 없고 재판관도 없고 소위 권력도 없다. 그러니까 파워가 없다는 얘기죠. 두 번째와 세 번째 차이는 두 번째는 소위 judgment. 그러니까 이렇게 객관적 판단력이 중요한 거고 세 번째는 파워. 이게 없다는 겁니다. 첫 번째 법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우리가 동의한 내용인 거고요. 이었기 때문에 이 소유권은 잘못 갖고 이제 보호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결국은 이 처벌 각자가 지니고 있는 아까 다른 상태를 말씀하셨는데요. 각자가 지니고 있는 처벌권이 막 남획하게 되면은 이 사회가 혼돈스러우니 이거를 하나의 정치 사회에 위임하는 계약을 체결해서 그 계약이 그 공동체가 법을 만들고 그 법에 의해서 그 국가라든가 이런 것이 나오고 내 재산을 보호할 수 있다 이런 개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소유권의 개념은 뒤에 이제 구장으로 발전하는데요. 그 구장에서의 핵심은 뭐 나중에 말씀하시겠습니다. 국가의 목적이 바로 이 소유권을 보호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의 목적은 개인의 생명, 자유, 자산을 사회 그 내적, 외적 침해자로부터 보호함으로써 안전하고 평화로운 행복한 생활을 추구하는 것이다. 그래서 정치사회 출현이라고 하는 거는 자기 보전 차원을 넘는 거란 얘기예요. 자기 보호를 넘어서 내 재산을 보장한다라고 하는 이 사유재산권, 소유권을 소위 국가 또는 공동체 또는 정치 사회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로 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 어떠한 그 정치 철학자도 이 소유권 이렇게 강조한 사람은 제가 사실 이 존 로크 때문에 제가 토마스 홉스의 리바이전도 한번 읽어봤는데요. 초점이 약간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6장, 7장, 8장은 이제 5장에 비해서 약간 좀 무게가 좀 떨어진 얘기인데 6장은 이제 부권, 퍼터널 파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분도 상당히 의식이 좀 앞서 나갔다 싶은 게 처음에 6장 시작할 때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부권 그러니까 아버지만 중요하고 어머니는 필요 없다,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 아니다. 그래서 이분은 정확히 말한다면 이게 양권이라는 개념을 써야 되는데 저는 전통적으로 이 아버지의 파워가 더 세니까 부권이라는 말씀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남녀 평등 의식도 있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서 중요한 내용은 이제 그 평등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두 번의 그 변동이 있어요. 반전이 있습니다. 그러나 but 모든 종류의 평등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즉 덕성, 연령, 재능, 공적, 출생, 결혼관계 등은 평등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첫 번째 반전이고요. 여기 또 반전이 와요. but 그러나 다시 말한다 해서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지 않다고 해서 자연적 자유에 대한 평등권과는 모순되지 않는다. 다시 말한다면 재판권이라든가 지배권의 평등 같은 경우는 만인에게 평등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소위 사람이 가지고 있는 뭐랄까요? 품격이라고 할까요? 거기에 대한 건 똑같을 수가 없지만 그러나 자연적 자유, 그러니까 인간이 근본적으로 추구하는 자유에 대한 평등권은 보장이 돼야 된다라고 약간 분리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자유롭고 이성적인 존재로 태어난다라고 또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라고 하는 거는 이제 타인의 구속과 폭력으로부터 해방을 되는 거고요. 그리고 중요한 얘기가 뭐냐면 이제 자유라고 하는 거는 단 아무나 자유롭게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성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성이 있는 사람만 자유를 누릴 가치가 있다, 자격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성을 갖추지 못하게 되면 자유될 수가 없다. 예를 들면
그게 아니고 성적으로 이성이 부족한 자, 약간 좀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죠. 그래서 이제 부모의 후견인의 권리와 종교의 권리를 주장하는데요. 부모는 후견인이 될 권리라기보다는 이 사람은 의무로 이제 해석을 하던데요. 그래서 어린이를 키워야 되는 거죠. 언제까지 이성이 제도 갖춰질 때까지. 그래서 이 어린아이가 커서 이성이 갖춰진 성이 되게 되면 이 부모의 의무적 권리는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종교의 권리라고 하는 건 그러므로 부모는 자기 자식에게 존경을 받을 권리가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앞쪽에서 말씀드렸다만 그렇다고 해서 부권, 즉 여하튼 그 아주 중요한 여하튼 그 부권을 가지신 부모라고 해서 정치적 권력이 자동적으로 주어지지는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라고 해서 법률을 만들고 통치자가 될 권리는 주어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결국 모든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는 모두가 다 부모가 될 가능성이 높았었으니까요. 그다음에 이제 세습제를 옹호하는 이제 논리가 나오는데요. 그래서 부모는 이제 상속권이 있다. 그러니까 내 가진 재산을 자식들에게 자기가 좋아하는 자식들에게 물려줄 권리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이제 뒤에 세습제 옹호론까지 다시 말한다면 존 노크는 세습제 옹호했다. 시민사회를 물론 이 사람 주장했습니다만은 그 세습제를 옹호했다라는 주장 해석 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말이 나오는데요. 법의 목적은 자유를 폐지하거나 제약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보존하고 확장하는 데 있다. 다시 말한다면 법을 통해서만 진실로 우리가 자유를 누릴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이성을 발휘해서 즉 신체, 행위, 소유, 재산을 처리하고 구제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아주 멋진 얘기를 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법의 그 존재 이유 또는 법의 철학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이건 앞에 소유권하고도 연관되는 법에 대한 존 노크의 아주 중요한 철학으로 생각을 합니다. 7장과 8장, 9장이 이제 정치 사회가 어떻게 나오고 어떤 성격이 되느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7장, 8장보다 9장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7장에서는 그래서 절대 군주제 이제 이분이 이제 주창하는 건 시민사회니까요. 절대 군주제는 시민사회와 다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개별 구성원들은 아까 자연상태에서 사적 재판관, 즉 자연상태에서 이런 것들을 가지지 못한다. 이제 시민사회에서는. 그래서 결국 왜냐하면은 이 절대 군주제가 시민사회에 다른 이유는 뭐냐면은 절대 군주제는 자연 상태라는 얘기입니다. 일종의. 왜냐하면 절대 군주는 입법권과 집행권, 입법권과 집행권이 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권리, 이걸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절대 군주가 이 입법권과 집행권을 남용을 하게 되면 그 피해를 받은 국민들은 어디 하소연할 재판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거는 일방적인 자연 상태인 거죠. 다시 말하면은 아까 일정에서 말했던 자연 상태는 내가 피해자가 될 수도 있고 가해자가 될 수도 있지만 이 절대 군주제에서는 피해자가 될 수 있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방적인 더 불리한 자연 상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군주제는 시민사회 다르고 절대 군주제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대목에서 이제 우리나라 다시 말한다면 숙종 때 왕권을 강화하던 그런 배경을 생각하시게 되면 굉장히 좀 씁쓸하다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8장에는 이제 정치사회 기원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래서 정치사회 작동 원리는 한마디로 동의에서 나온다. 아까 말씀드렸죠. 계약 동의. 구체적으로 다수결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이 정치 권력의 토대는 신도 아니고 부권도 아니다. 신이 어떤 권력을 정치 권력을 부여해 준 것도 아니고 왕권 시설을 부인하는 거죠. 그다음에 부권 모든 부모라고 해서 그 사람이 자연스럽게 정치적 권력이 가질 수 있는 것도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 권력의 토대는 사회 구성원의 동의에 가하고 있으며 구성원의 동의를 얻지 못할 경우 그 정치 사회는 곧 해체가 된다. 따라서 기존의 정부로부터 떨어져 나와서 새로운 정부를 만들 수 있다. 즉 부모의 국가, 정부에서는 평생 복종해야 되는 건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동의 못하겠다. 난 동의 못하게 나가서 따로 국가를 만들어도 되느냐? 된다는 얘기예요. 중요한 건 동의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제 나오는 게 바로 인민주권론이죠. 정치 사회에서 권력은 사회 구성원들이 지니고 있는 주권에 기초한다라고 하는 중요한 그 정치 사회의 또 존립 근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굉장히 강조했던 동의에 조금 더 이제 설명하는데요. 그래서 동의는 명시적 동의와 묵시적 동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명시적 동의는 명확히 하나입니다. 내가 동의한다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동의하는 순간 2시에 보시게 되면 명시적 동의를 하게 되면 그 사회 영구적인 신민으로 남아야 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기 말에 책임을 져야 되고 그 동의를 한 국가, 그 정치 공동체에 네가 그만큼 의무감을 가진다는 얘기죠. 근데 묵시적 동의는 어떠냐는 얘기입니다. 묵시적 동의라는 건 뭐냐면 예를 들면 여행 같은 경우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느 지역을 돌아다닌다. 그럼 내가 그럴 경우에는 이 사람은 이제 그럴 경우에 이 사람은 여행하는 그 장소에 법을 지키는 일종의 묵시적 동의를 한다고 봐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을 여행할 경우에는 그 사람이 묵시적 동의를 한 거기 때문에 그 여행하는 지역의 법률을 따라야 될 의무가 있다. 그렇지만 거기를 떠나게 되면 다시 이 사람은 아까 그 향유하던 그 지역의 법률을 따를 의무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동의를 명시적 동의와 묵시적 동의로 구분하고 있고,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동의, 위에서 말하는 다수결과 어떤 정치사의 작동을 해야 되는 동의는 이제 명시적 동의가 되겠습니다. 이상 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보세요? 오 교수님 말씀이 안 들립니다. 마이크 키세요. 예, 예. 오 교수님 그래서 꺼졌어요. 두 번째 설명, 소유권이 굉장히 중요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개인의 소유권이 생겼느냐. 그리고 이제 존 로크가 얘기했다시피 자유민주주의에서는 인간의 생명과 자유와 재산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그리고 재산을 이제 공동으로 보존하기 위해서 정부를 만들겠다 하는 건데, 그걸 좀 더 발전시켜 가지고 이제 다음에 9, 10, 11, 12에 이제 이게 이제 점점 이제 이게 내용이 에스컬레이트해 가요. 그래서 이제 입법권이 어떻게 생겼느냐, 입법 그런 문제에 관해서 이한열 대표님께서 발제하시겠습니다. 이 대표님 부탁합니다. 네, 네, 이한열입니다. 지금 이제 1장에서 8장까지 어떤 원리를 설명이 됐고요. 이제 9장부터는 그 원리를 시연하기 위해서 이 정부나 그 커먼웰스 국가는 어떤 체계를 갖춰야 되겠느냐라는 좀 헌법 같은 그런 설명이 있습니다. 그거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좀 발제를 하겠습니다. 제 9장에서는 정부의 목적이에요. 지금 앞에서 조동근 교수님의 양 교수님 설명하신 그런 거를 추구하기 위해서 정부를 만드는데 그 목적이 뭐냐 이거죠. 목적을 데피니션 하면은 우리가 자연 상태에서는 자유를 천부적으로 갖고는 있는데 다른 사람이 내 자유를 침해할 위험이 있다. 그럴 경우에 그거를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하고 더불어서 우리의 생명과 자유와 그다음에 자산을 지키기 위한 것이 칸만웰스 정부의 목적이다.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그거를 이제 풀어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그냥 자연 상태에서 자유로운데 뭐가 부족하기 때문에 정부를 만들어서 우리가 그 정부로부터 어떤 또 제약을 받는 거죠. 법률에 의해서 제약을 받는데 왜 우리가 제약을 받으면서까지 그 자연 상태를 벗어나야 되는 이유가 뭐냐? 그럼 세 가지가 결여가 돼 있다는 거죠. 그 세 가지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정부라는 걸 만들어야겠다는 겁니다. 그 세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는 자연에는 법률이 없다는 거죠. 우리는 천부적으로 자유를 받았는데 그 법률에 의해서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법을 만들어야겠다. 그러면 왜 사람들이 자연의 법에 대해서 법률화하지 못하느냐? 그러면 자연에서는 사람들이 그걸 연구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나한테 이해관계가 있으면은 자기 주장을 하고 나한테 이해관계가 없고 남의 일이면은 그거는 뭐 별 관심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 상태에서는 누구나 지켜야 되는 법률이 없다. 첫 번째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재판관이 없답니다. 너와 나의 자유의 충돌이 생겼을 때 그거를 재판해 줄 사람이 자연 상태에서는 없는 거죠. 그다음에 세 번째로 집행할 사람이 없다. 예. 그러면 이 존 로크의 그 전체적으로 이렇게 봐서는 입법권하고 집행권이에요. 그 요새 얘기로 하는 그 상권 분립이라는 거, 그러니까 그 여기서만 9장에서만 얘기가 나오고
나머지는 다 입법권과 집행권으로 나옵니다. 재판관이라는 얘기는 이 구장에서만 나오니까 로크도 상권 분립에 대한 개념은 있었는데 중요도로 봤을 때 입법과 집행이 그 당시로서는 더 중요했던 거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0장에서는 10장은 좀 간단하고 쉬운데요. 로크가 봤을 때 그러면 국가는 뭐 누가 운영해야 되느냐 이거죠. 지금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뭐 지금 왕권을 가자고 그러는 사람은 없겠죠. 그래서 간단하게 넘어갈 수가 있는 챕터인데요. 민주정의라는 거는 그 다수가 공동체를 위해서 법률을 제정하고 집행한다. 그리고 이제 민주국가죠. 뭐 그렇지 않으면 이제 소수의 사람들이 하면은 과두정, 왕이 하면은 군주정, 세습군주냐 선거군주냐 뭐 그런 국가 형태인데 이거는 뭐 우리는 당연히 민주정치를 해야 되는 거니까 10장은 이렇게 요약을 하겠습니다. 이제 11장은 좀 양이 많은데 입법권이라는 거에 범위에 대해서 썼습니다. 그 입법권이라는 게 그 로크는 입법권이 제일 중요하고 강력하다고 봤기 때문에 이 입법권의 범위를 정해주지 않으면 아무거나 입법을 하면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이 강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보면은 입법권에 존재하는 제한, 리밋. 왜 입법권에 제한을 둬야 되냐면은 입법권은 국가에서 최고의 권력이기 때문에 그 제한 없이 하면은 이게 잘못하면 이게 그 왕권처럼 돼버리죠. 그래서 그 제한을 여기에 강조했습니다. 그 네 가지로 강조를 했는데 첫 번째는 사람의 생명과 재산을 절대적으로나 자의적으로 다루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뭐 법 만든다는 권력이 있다고 그래서 아무거나 법 만든 다음에 뭐 사람들을 죽이고 노예로 삼고 재산을 뺏고 그러는 권리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거를 보면서 국회의원들이 이거 공부를 꼭 해야겠더라고요. 국회의원 300명인데 뭐 150명 넘는다. 그러니까 뭐 공청회도 안 하고 그냥 법 만들고 이러는 거는 로크가 봤을 때는 절대적 자의적으로 다룰 수 있는 권력이 될 수 없다는 거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 입법권이 최고의 권위인데 즉흥적으로 해서도 안 되고 자의적으로 해서 통치권을 행사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하면 뭐 마찬가지로 평화롭지 않고 재산도 뺏길 가능성이 생기죠. 법에 의해서. 사실 두 번째는 이제 첫 번째 얘기를 다시 강조한 거라고 보여지고요. 세 번째가 중요한데, 세 번째는 그 어떠한 권력이라도 누구한테서든 그의 재산을 그의 동의 없이 뺏을 수 없답니다. 이게 개인 재산, 사유 재산을 아주 적극적으로 옹호한 거예요. 심지어는 여기 무슨 예를 들었냐 하면은 전쟁에 나가지고 장군이 명령 불복종한 사병을 사형을 시킬 목숨을 뺏을 그럴 권한이 있겠죠. 뭐 직결 처분도 있고 전쟁 시에는 그럴 수 있는 건데 그렇더라도 그 사병의 돈을 뺏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병의 목숨을 뺏을 수 있는 장군도 사병의 재산을 뺏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중요한 그 사유재산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거 아주 우리나라 지금 현재
뭐 반기업적인 법을 만들고 그다음 전 세계적인 그룹 회사에 뭐 이재용 회장을 잡아 가두고 그러는 거는 좀 문제가 여기에 걸린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도 중요한 건데요. 입법의 권리를 가진 사람은, 입법의 권력을 가진 사람은 자기가 누구한테 이 권한을 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는 역으로 얘기하면은 입법의 권한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제 국회의원들이 가지고 있는 거죠. 이 국회의원들이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건데. 어떤 법이 뭐 잘못됐으면 따질 거 없어요. 그 법 만든 사람이 잘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국회의원을 잘 뽑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국회의원이 자기가 뭐 법 만드는 거를 뭐 나 잘 모르니까 뭐 누구 뭐 위원회 만들어서 뭐 거기서 한 거로 뭐 했다고 난 나중에 책임 없다.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분명히 그 제정할 권력을 가진 입법자는 자기가 남한테 책임을 전가할 수 없다. 그런 네 가지의 리미테이션을 가지고 최고의 권력인 입법권을 행사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또 이제 똑같은 얘기가 이제 한 번 더 나오는데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 로크는 신법과 자연법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 자연 상태에서 개인이 가지고 있는 그 권리를 신이 줬으면 신법이고 자연이 줬으면 자연법입니다. 그거를 입법부에다가 위임했으면 신탁을 한 건데 신탁을 한 것도 마찬가지로 신탁의 한계가 있습니다. 첫째, 입법부는 공포되고 확립된 법률에 의해서 다스려야 된다. 여기서 다스려야 된다는 거는 입법부하고 집행부하고 입법을 했으니까 이제 집행도 할 수 있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확립된 법률이기 때문에 사건마다 이게 적용이 달라지면 안 돼요. 어떤 사건이 나도 똑같은 사건에 똑같은 법이 적용이 돼야 되고 사람에 따라서 규칙이 바뀌어서도 안 됩니다. 귀족이나 특권층하고 시골에 있는 농사 짓는 사람하고 규칙이 달라질 수 없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모든 법은 복지를 위해서 해야 된다. 세 번째, 인민의 동의 없이 세금 마음대로 부과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세금 부과하는 거를 막 날마다 새로운 세금을 만들듯이 하고 세금 혜택을 준다고 그랬다가 또 세금을 더 부과하겠다고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이게 자의적으로 하는 겁니다. 세 번째 걸리는 겁니다. 네 번째도 아까 말씀드린 입법부는 법률을 제정할 권력을 다른 사람이나 기관에 이전해서는 안 된다. 이전할 수도 없다. 이런 신탁의 한계를 줬습니다. 그래서 뭐 11장은 입법권의 범위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12장이 상권 분립이 아니고 이제 이권 분립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행정권이죠. 집행권을 국외로 나눴어요. 그래서 그 국외 다른 나라에 대한 어떤 execution, 어떤 집행권 중에 국외에 대한 거, 외국에 대한 거, 그거를 federative power라고 그랬는데 이거를 연합권이라고 그러니까 뭐 좀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어요. 뭐 외교 안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외교하고 안보하고 집행을 분리를 해야 될 필요는 있는데 국가의 무력이라든지
그 교섭권을 나눴을 때 이게 거꾸로 무질서와 파멸을 초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집행권을 구분할 수는 있으나 불리하거나 상이한 사람에게 맡겨지기는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이 외교 안보를 맡는 사람은 굉장히 신중하고 현명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어요. 신중하고 현명해야 됩니다. 국내법을 가지고 외교 안보를 해도 안 되고 갑자기 뭘 해도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갑자기 저기 우리나라 대통령이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있거나 했던 거를 제가 생각해 보니까 지소미아도 파기한다고 그랬다가 파기 결정을 다시 취소한다고 그러는 게 그냥 대통령 말 한마디로 그냥 해버렸거든요. 그렇게 신중하지 않고 현명하지 않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 남북 군사합의서도 마찬가지고 그 지금 뭐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다는 그 종전선언 그런 것도 신중하고 현명하게 해야지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마음대로 하는 거는 국민 저항권을 발동해야 되는 요인이 되는 겁니다. 이상으로 요약은 마치고요. 제가 네. 이 9장에서 12장까지 읽으면서 저 느낀 거가 우리나라 그 민주 정치를 하고 입법을 하는 국회의원들께서 존 로크의 통치론을 공부를 잘 해가지고 공천 받을 때 이거 시험 봐서 낙제하면은 공천 주지 않는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 제 해설은 마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요. 제가 보니까 입법권에 관해서는 어떠한 경우도 개인의 꾼을 뺏으면 안 된다 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개인의 재산을 뺏는 그런 입법은 뻗을 수가 없다는 얘기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12장에 가서 그 입법권과 행정권이 같이 한 사람의 수중에 들어가 있으면은 자기를 위해서 입법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입법권과 행정권이 분리가 돼야 된다. 여기서 연합권이라는 한 게 아까 말씀하신 외교 국방 얘기인데 뭐 외교 국방은 이제 대외적인 얘기라서 이 사람은 따로 얘기를 했는데 거의 다 집행권에 같이 들어가 있는 건데요. 그렇게 얘기하면서 입법권과 행정권이 분리가 된다 얘기했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법권은 이 추후에 프랑스의 법학자인 몽테스키에가 법의 정신을 발행하면서 상권분립이 비로소 완성이 됩니다. 그러나 이 당시에 1680년대에 그야말로 군주제가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을 때 이런 왕이 결정하는 게 아니고 입법을 통해서 개인의 생명과 자유와 재산을 보호하는 범위 내에서 입법해야 된다. 그것은 왜냐하면 개인이 생명과 재산과 자유를 보존하기 위해서 공동체에서 보존하기 위해서 그 자유의 일부분을 입법권에 양도한 것이기 때문에 그 이상 하면 안 된다는 거 그걸 강조하고 있고 절대로 입법권과 행정권이 같이 병합되면 안 된다. 지금처럼 뭐 한국 국회처럼 청와대 비서관 하다가 잔뜩 와가지고 청와대 말만 하면 그냥 벌떼처럼 일어나고 입법하는 이런 식으로 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우리 이 대표님 말씀처럼 정말 우리 국회의원들이 이 대목을 정말 봐야 될 그런 대목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에는 이제 그 대권 문제를 얘기할 건데요. 자료가 좀 올라왔나요? 자료가 안 올라왔죠? 제가 지금 자료를 다시 한번 올려볼게요. 제가 이홍준 박사님 자료를 갖고 있는데 자료가 지금 이게 잘 공유가 안 되는 것 같아가지고 이홍준 박사님 발표하실 자료가 있는데 조금 기다려. 안 올라왔습니다. 안 올라왔죠? 예, 안 올라왔어요. 이 자료를 제가 그러면은 제 컴퓨터 문제가 있는지 본데 이 자료를 제가 지금 양희동 박사님한테 제가 보내볼 때 카톡으로 보낼게요. 양 박사님이 한번 올려봐 주세요. 제가 양희동 박사님에게 보내봐 줄게요. 뭐가 제가 지금
제가 올려볼게요. 양 박사님은 제가 카톡으로 지금 막 보냈어요. 한번 자료를 좀 올려봐 주시죠. 내 컴퓨터 가끔 문제가 있는 보니까. 제가 그 수고를 끼쳐드려 죄송한데요. 예. 정말 귀한 이야기. 아니, 괜찮습니다. 그 양 박사님 제가 자료를 카톡으로 보냈어요. 올라왔네요. 자, 그러면 이제 유영균 박사님 발제를 부탁드립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아유, 고맙습니다, 양 박사님. 그리고 제가 데스크탑 바로 앞에 노트북을 펴놓고 자료를 올리려고 하는 순간 데스크탑하고 노트북 두 개가 다 작동 불능 상태로 빠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굉장히 죄송합니다. 네, 그 수고를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앞에서 그 조동건 교수님하고 양희동 교수님 뭐 다 하셨지만 통치로는 1679년부터 1683년, 제가 못합니다. 1983년이 아니라 1683년에 완성이 됐다고 합니다. 표고가 완성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688년에 명예혁명이 있었으니까 명예혁명 한 5, 6년 전에 이미 초고는 완성되었고, 적인 년에 쓰여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 절대 군주 시절 아직 그 군주들이 가진 그 권력이 굉장히 그 강한 시기에 인권이라고 하는 것, 입법권이라고 하는 것을 이 자연 상태로부터 오는 것, 인간이 가진 생명, 자유, 재산 이런 것들을 누구도 함부로 건드릴 수 없다라고 하는 대원칙을 정립하는 그런 과정인데, 지금 읽어보면 그 과정, 그 시대적 배경, 영국이라고 하는 공간적 배경을 빼고서 생각하면 이 책이 좀 고루하게 보이고 왠지 우리 지금 현실을 잘 설명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기본적인 그 현대사회, 근대사회로 넘어가는 굉장히 큰 미래를 내다보고 미래를 투사하면서 그것을 설명할 수 있었던 능력을 가진 굉장히 중요한 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그 명예혁명, 뭐 미국의 독립선언, 프랑스 혁명 등에 다 사상적 기초가 됐다고 하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국가 재권력의 종속관계에 대해서 13장에서 설명하는데요. 그러니까 국가의 존재 이유와 입법권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국가는 공동사회의 보존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고, 그리고 국가라고 하는 최고의 권력밖에 그 이상의 권력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거는 그 당시에 뭐 국가라고 하는 것을 규정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이상의 국가는 하나의 권력체가 최고의 권력체가 되어서 기타 서로 밑에서 싸우고 있는 뭐 여러 가지 집단들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져야 되는데, 그 국가라고 하는 것이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근거는 입법에 있다, 법률에 의거한다라고 하는 것을 명백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이한열 대표님 발표하신 내용과 비슷한 점이 많은데요. 입법권에 대해서는 입법권은 공동사회의 보존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그것을 무시하거나 그것을 위배할 경우에는 그 일종의 계약관계, 국가와 자유인 사이의 계약관계가 깨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더 이상 그 계약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그 권력을 신탁한 사람, 지금 말하자면 국민에게 돌아간다는 것이죠. 지금 조금 전 그 이한열 대표님이나 조동근 교수님 다 말씀하시는 것처럼
문재인 정부한테 이걸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권력을 신탁한 국민들에게 우리 권력을 다시 돌려달라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권력자의 자의적 지배, 권력자가 마음 내키는 대로 하는 지배, 정치 지배, 그 권력을 우리는 더 이상 넘겨줄 수 없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아까 오종근 초두의 오종근 박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미 연합훈련을 북한에 물어보고 결정하겠다. 뭐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대통령은 대통령이라고 할 수가 없다는 생각입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양희동 교수님 다음 장으로 좀 넘겨주십시오. 양희동 교수님 죄송합니다. 다음 장으로 좀 넘겨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이건 너무 많이 넘어갔습니다. 한 장 전으로 돌려야 되는데요. 양 교수님 한 페이지 전으로 좀 돌려주시겠습니까? 그냥 제가 제 프린트물을 보고 설명드릴 수밖에 없겠는데요. 사실은 입법권이 그래서 통치자보다 위에 있는 최고의 권력이라고 볼 수 있다라는 그 얘기를 합니다. 예, 최고의 권력으로서 입법권이죠. 사회 모든 분야 를 넘어서는 겁니다. 입법부가. 그러나 입법부는 각 지역에 퍼져 있는 여러 상시적인 조직이 아니라 소집되고 해산을 그 당시에 갖고 있었던 걸로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입법부라고 하는 것이 지금 국회처럼 상설기구는 아닌 것이죠. 그래서 필요한 경우, 그러니까 국민의 안전과 보호를 위한 기능이 추가적으로 필요한 경우 입법부를 소집해서 법률을 제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입법부가 다른 외부의 힘에 의해서 국민의 안전과 보호를 하지 못하게 할 경우 국민은 그 방해를 제거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그러니까 입법부가 국민을 위한 법률을 제정하지 않는 경우, 입법부 스스로가 아니죠. 입법부로 하여금 다른 외부의 힘이 국민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서 입법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경우 국민은 입법부를 방해하는 요소를 제거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법률에 대한 복종입니다. 그래서 최고 통치자에 대한 충성과 복종은 법률을 침범하게 되면, 예를 들면 헌법을 어기게 되면 우리는 최고 통치자의 복종을 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군주에 저항할 수 있는, 군주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절대 복종해야 될 이유가 없고, 입법부에서 만든 법률에 따라서 우리가 최고 통치자의 복종을 하는 이런 형태를 이미 구상을 했다는 면에서 이거는 아무것도 없었던 백지 상태에서 굉장히 큰 성을 쌓은 그런 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민의 신임을 배반하거나 국민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등의 경우 입법부는 통치자를 파면시킬 수도 있다. 또 왜냐하면 지금도 그렇게 하잖아요. 탄핵을 할 수도 있는 거와 마찬가지로. 왜냐하면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경우이죠. 그러니까 국민의 신임을 잃었을 경우,
그 최고 통치자는 더 이상 최고 통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갖지 못한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대권에 관해서입니다. 대권이라고 하는 것은 약간 제가 몇 번 이해해 보려고 정확하게 이해해 보려고 시도를 했는데 이렇게 쉽게 이해되지는 않았습니다. 그 대권이라고 하는 것은 그 행정권의 재량인데, 그러니까 입법부가 공동사회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입법해 놓지 못했고, 공동사회에 필요한 것이 있다고 생각됐을 때, 그것이 입법화된다고 생각했을 때, 각 지역에서 입법부의 대표들을, 입법부에 포함되는 사람들을 불러 모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공동사회에 도움이 되는 어떤 것이 필요한 게 지체되어 있는 거죠. 그럴 경우에 최고지자가 법률에 없지만 공동사회에 필요하다고 하는 일들을 자신의 재량에 따라서 신속하게 조치할 수 있는 권한, 그것을 대권이라고 한 것 같습니다. 그 대권이라고 하는 것, 그런데 그 정반대의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대권이라고 하는 것은 공공의 목적, 복리, 국민의 복리를 위해서 자신의 재량권을 사용하는 것인데, 그 정반대로 공공의 목적이 아닌 곳에 통치권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대권과 정반대의 경우, 그런 경우 이 통치자에게 제한을 가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성을 가진 동물이 자신에게 해를 끼치게 하는 다른 사람에게, 최고 통치자에게 복종해야 하는가? 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네, 15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5장, 양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 여기서는 부권과, 앞부분에서 설명이 나왔습니다. 부권과 정치 권력과 전제적 권력에 관해서 총괄적 고찰을 합니다. 부권 및 친권은 자식들이 제발로 자립적으로 서기 전에 자식대로 삶을 정할 수 있도록 가리키는 권한이죠. 그래서 부권이라고 정의하고, 정치 권력은 자연 상태의 권한을 통치자에게 넘겨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천부적인 기본권을 갖고 있었던 모든 사람들의 권한을 통치자에게 일부 넘겨준 것이죠. 그 넘겨준 권한은 사회성원의 복지와 재산의 보존을 위해서 사용돼야 한다는 목적입니다. 그래서 그것 일종의 계약관계로 그렇게 위임된 권력이죠. 그러나 이 정치 권력을 통치자가 자의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 당시에는 지금 보면 지금 사회 근데 조금 물론 지금도 독재국가에서부터 통치자가 정말 대권을 사용하는 국가까지 아주 스펙트럼이 다양하지만 하여튼 국가라고 하는 것이 자연 상태에 있는 국민과의 계약 관계에 의해서 맺어진다고 하는, 아마 굉장히 천재적인, 아무도 설명하지 않았던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전제적 권력이라는 것을 설명하는데, 전제적 권력은 다른 사람의 생명마저 최고 통치자의 마음대로 빼앗을 수 있는 권력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맨 밑에 줄에 보시면 이 계약론, 사회 계약론이라고 하는 것의 출발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신이 인간과 인간 사이의 법칙으로서, 그리고 인간이 서로 결합하여 우호관계를 맺으며 사회를 형성해야 하는 원칙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제적 권력을 사용한다고 하는 것은 인간이 서로 결합하여 우호관계를 맺고 사회를 형성해야 한다는 원칙을 위반하는, 사회를 파괴하는 그런 행위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16장 맨 마지막입니다. 양 교수님 16장. 네, 감사합니다. 정복의 전제. 정부의 기초는 국민의 동의가 정부의 펀더멘탈이 된다는 것이죠. 외부 다른 나라를 정복하면 그 정복한 나라 국민들의 동의를 받아야 그 나라의 정부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침입한 나라까지 통합하는 지배력을 갖기 위해서는 침입한 나라 피정복자들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러나 부당한 침략자는, 그러니까 피정복자가 동의하지 않는 그런 침략자는 지배권을 획득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강도와 다름없는 것이죠. 피정복자에 대해서 권력을 행사하는 것은 제 기억으로 이한열 대표님도 설명해 주신 것 같은데, 피정복자의 목숨에 대해서는 전제적 권력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전쟁 중에 자신의 군인에 대항해서 싸웠던 사람들의 목숨까지는 앗아갈 수 있는데 처자식이나 재산, 그 피정복자의 재산에 대해서는 권리를 갖지 못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사회 계약에 기초하지 않았기 때문에,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피정복자가 동의하지 않았는데 거기에 지배를 하려고 한다 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사회 계약론의 연장이죠. 네, 맨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이제 한 장만 넘겨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피정복자의 권리. 그 피정복자들은 어떠한 재판소도 중재자도 갖고 있지 못합니다. 그러나 오로지 호소할 수 있는 것은 태어나면서부터 갖고 있던 권리. 내가 당신한테 이렇게 억울하게 당하고 있지만 라고 하는 것을, 그런 권리를 호소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하늘에 호소할 수밖에 없는 상태이긴 하지만, 그러나 이 사람들 따라서 이 사람들은 결코 힘에 의해서 굴복 상태에 있긴 하지만 그것은 자유로운 동의에 의한 복종이 아니기 때문에, 피정복자가 그래 네가 나를 지배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한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통치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리고 재산의 일부라도 빼앗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 자유를 빼앗을 수 없고 재산도 빼앗을 수 없다. 생명은 피정복자가 군인이었을 때, 그래서 정복자와 싸움 중이었을 때는 생명을 빼앗을 수는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너는 자유가 없다. 이제 나한테 네가 싫든 좋든 나한테 복종해라 라고 할 수도 없고, 이제 내가 정복했으니까 네 재산은 내 거다 라고 할 수도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에 이제 세 장에 관해서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의 조성환 교수가 해주시기로 했는데, 조성환 교수하고 저하고 아마 커뮤니케이션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간단히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이제 16장의 정복은 외부에서 침입해서 이제 국가가 전복된 경우죠. 근데 이제 17장은 찬탈, 내부에서 이제 내란이 일어나서 정권이 빼앗긴 경우, 이런 경우도 여기서는 이제 찬탈의 경우에도 국민이 동의하지 않으면은 그것은 합법적인 정보가 될 수 없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18장에 이게 참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이 책의 지필자로서는 그야말로 목숨을 건 지필인데, 전제군주제, 그 당시에 전제군주제 하에서 전제군주제는 안 된다 부정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책의 전부가 다 그겁니다. 처음에 이제 자연 상태에서 인간은 자유롭게 태어났고, 그리고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 벌써 이제 그렇게 시작된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신분의 평등을 말하는 거예요. 모든 게 다 결과가 평등한 게 아니고, 그렇게 태어났는데
그 인간은 처음에 태어날 자연 상태에서 자유와 생명과 재산권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그 자유와 생명과 재산권을 사회가 만들어지면서 일정한 그 정치 제도 입법부에다가 양도해서 나의 자유와 생명과 재산권을 지켜주는 범위 내에서 입법을 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입법을 그 범위를 넘었으면 그 입법은 안 된다, 무효다, 국민이 저항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여기서 18장은 전제 군주는 이제 입법부와 집행부가 분리돼야 되는데 분리되지 않고 전제 군주가 마음대로 하니까 이거는 자연 상태를 벗어난 것이 안 된다. 한마디로 전제 군주를 완전 부정했기 때문에 야, 그 당시에 이 사람이 이제 1689년에 책을 냈는데 1683년부터 네덜란드 망명을 가 있었어요. 그 정도로 생명의 위협까지 느끼면서 이걸 연구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에 가서는 그래도 정부가 혹시 입법이 과도하게 되거나 혹은 행정부가 그 범위를 넘어선 집행을 할 때는 정부를 해체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한마디로 국민 저항글을 마지막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참, 이 책을 그 당시에 썼다는 걸 생각하면 이 사람이 이제 해외까지 망명을 가서 했다가 드디어 명예혁명이 1688년에 일어나면서 89년에 영국으로 와가지고 영국에서 출간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정말 이게 지금 보면은 뭐 어당 당연한 것 같지만 지금도 뭐 많은 국가에서 거의 전 세계적으로 정말 자유민주주의가 제대로 구현되고 있는 나라는 몇 나라 안 되죠. 근데 참 그 당시 이런 책을 썼다는 게 정말 대단합니다. 요 정도 제가 하고요. 나머지 한 20분 정도 우리 자유롭게 마이크를 켜고 자유롭게 코멘트 또는 질문 뭐 이런 것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자유민주주의 아버지가 쓴 책을 한번 오랜만에 원전을 한번 같이 공부해 보았습니다. 코멘트 하시고 뭐 질문도 하시고 그래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한 가지 네네. 여쭙겠습니다. 그 입법권에 대해서 여쭙겠는데요. 지금 네. 입법권이 우리 국민한테는 입법권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법을 바꿔보려고 한번 시도했는데 그 입법권이 없어요. 뭐 국민의 수백만 명 동의를 받아도 입법권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백성은 입법권이 없고 국회의원하고 공무원은 또 입법권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뭐 백성은 일방적으로 이게 아까처럼 저항을 하려면은 백성도 입법권이 있어야 되는데 저항은 못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존 로크는 뭐 어떻게 그걸 얘기했는지 모르겠네요. 네. 결국은 국민의 저항권이란 것이 뭐 그냥 물리적으로 저항하는 것이죠. 생명권 그런 걸 그 당시 인정을 했다 뭐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참 쉽지는 않지만은 이 사람들의 이제 얘기로는 자연 상태에서 개인은 그런 자유를 부여받았는데 이제 공동체에 모여서 생활하면서 정치 결사체가 필요했는데 그래서 그 사람들 일정한 자유의 부분을 양도해서 했다. 그리고 그러나 그걸 넘어서서 그래서 그 입법권은 그 사람들 입법부가 갖는 거죠. 입법부가 갖는데 그러나 국민의 자유와 생명과 재산권을 지키는 선을 넘어서면은 국민들이 저항해서 마지막에 있는 것처럼 저항을 해야 된다. 저항은 뭐 경찰하고 뭐 저항은 쉽지가 않죠. 유혈이고 그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네. 백성도 뭐 입법권을 뭐 좀 허용을 해야 다음 정권에서는 다음 뭐 개헌에서는 좀. 네. 또 다른 분도 코멘트나 질문 좀 해보시죠. 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최창구 교수님. 예, 오늘 조 교수님이 많이 공부하셔갖고 제가 또 같이 공부를 많이 하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걸 참 보면서 아까 이제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1680년대 벌써 사상가들이 목숨을 걸고 왕권에 이제 저항해서 이제 입법부를 이제 세우는 그런 과정, 민주주의가 이제 발생하는 과정을 오늘 제가 봤는데요. 그런데 이제 사실 우리나라 경우에는 1800년대 말 1900년 전후에 갖고 이승만 대통령이 목숨 걸고 왕정에 대해서 이제 민주주의를 얘기하면서 이제 목숨을 걸었죠. 그때 사형수까지 이렇게 되고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존 로크가 얘기한 다음에 한 200년이 지나갔고 우리나라 200년이 넘어갔고 이제 사실 왔고 그다음에 이게 한 100년 후에는 또 프랑스 대혁명으로 이어지면서
왕을 그냥 거꾸로 때렸단 말이에요. 이제 그러면서 이게 사실 이런 사상가들의 생각이 결국은 그 어떤 하나의 방침을 줬다 하는 그런 것이 이제 참 이게 그냥 단순히 된 게 아니고 사상가들이 목숨 걸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 민주주의 사회란 것이 오고 있고 권력자들의 그 독재화에 대해서 이 국민들이 저항할 수 있는 그 어떤 그 논리를 이렇게 여기서 찾아볼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그 좀 저도 감명 깊게 들었습니다. 오늘 좋은 그 강의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은 영국에 제가 영국에서 공부했다고 아니고 영국의 사상가들이 그 당시에 너무 대단했어요. 존 로크가 1689년 이런 책을 내면서 드디어 영국이 명예혁명이 일어나고 또 뭐 그런 그래서 이 네덜란드를 망명 간 것도 왕정을 반대해서 그야말로 목숨의 위기를 느꼈기 때문에 망명을 간 거거든요. 그랬고 그다음에 이걸 배경으로 해서 이제 국민에게 자유가 많이 주어지다 보니까 특히 이제 특허라는 것이 전부 다 특허권이 이제 마련되고 하다 보니까 1700년대 산업혁명이 또 일어났고요. 그래서 정말 이런 것들이 이제 민주주의와 경제발전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고 있고 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저번에 얘기했지만은 이게 1689년에 나왔고요. 그 다음에 프랑스 혁명이 1789년 바로 프랑스 혁명 같이 야만적인 국정 담당 능력이 안 되는 야만적인 사람들이 집권하면 문제가 있다고 바로 하면서 이것이 바로 그냥 프랑스 혁명 1년 뒤에 바로 그냥 왕정 복구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걸 예견을 하고 로베스피에르의 그 자쿠방당의 폭정에 대해서 비판을 내면서 보수주의 아버지가 탄생을 했고요. 그 다음에 1776년에 이런 이제 정치적인 민주화를 배경으로 해서 나온 게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이거든요. 경제학의 시장 경제 아버지. 그래서 제가 영국에서 유명한 사람 꼽으라 그러면은 이제 뭐 많이 있지만은 그 중에서 시장 경제 아버지 아담 스미스, 그 다음에 자유민주주의 아버지, 보수주의 아버지가 다 1600년대 말부터 1700년대 사이에 다 일어난 사건들이에요. 정말 대단하다고 그렇게 할 수 없고. 그래서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이 방에 계시는 분들하고 영국을 한번 같이 가보고 싶어요. 이분들이 태어난 집이나 이분들이 묻혀 있는 곳에 또 공부하던 그런 곳을 한번 둘러보고 같이 둘러보면서 거기서 또 토론하고 하면 얼마나 재밌겠어요. 그런 계획을 한번 갖고는 있습니다. 다른 분도 코멘트. 예,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이수경 교수님. 예. 저는 이제 전공이 아니라서 굉장히 흥미롭고 재밌습니다. 카메라 꺼져 있어요. 카메라가. 마이크가 안 들려요? 네, 카메라가 꺼져 있어요. 카메라는 일부러 안 했어요. 일부러. 그냥 다른 분들이 일부러 안 하고 말씀 안 드려요. 네, 저는 이제 오늘 아주 감명이 깊은데요. 이렇게 그 옛날부터 이렇게 진리를 정확하게 정리해 놨다는 것인데요. 세계는 신의 공유물이고 인간에게는 이성을 부여했다. 얼마나 멋집니까? 그리고 이분이 1642년에 태어나서 1704년 한 72세를 살았는가 본데 장수한 셈이죠. 그리고 자연법과 자연법에 근거한 정부가 중요하다. 얼마나 멋집니까? 그리고 항상 인간에게는 생명과 자유와 재산이 그 권한을 갖다가 유지해 줘야 된다는 거. 지금 우리나라가 너무 이제 힘들게 하고 있죠. 그리고 뭐 집 있으면은 계속 불안해요. 집을 막 그렇게 그냥 어떻게 세금을 저는 부동산 소득세가 뭔지도 몰랐다가 그냥 뭐 그것도 뭐 1, 200만 원이 아니고 그냥 꽝 때리니까 혼이 나갈 뻔했어요. 12월 말에. 근데 12월 중반이죠. 이게 참 그 옛날에 이렇게 정리를 잘 해놓고 이런 것을 공부를 한 사람이 지도자가 돼야 하는데 저는 바이든도 걱정이에요. 소신이 없는 것 같아. 어떤 사람처럼. 그래서 소신이 참 중요하구나, 리더는. 그리고 법을 통해서만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거. 오늘 아주 감명 깊게 잘 정리를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이 방에 있는 분들이 이제 새로운 지도자가 되면 돼요. 제가 보기에는 맞아요. 혜성같이 맞아요. 나타날 겁니다. 또 다른 분 코멘트. 우리 이제 조평세 박사 워싱턴에서 오랫동안 시간 좀. 조동근 교수님, 먼저 하세요. 조평세 박사 먼저 하시고. 예, 저는 짧게 코멘트 하나 드리면요.
그 통치론이 1, 2권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 번역본으로는 그 알 수 없는 내용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두 권이 총 합해서 400쪽 정도로 되게 짧습니다. 근데 네. 400쪽에 걸쳐서 그러니까 로크가 굉장히 위대한 사상가고 이 도대체 아이디어들을 어디서 얻었을까 이게 되게 궁금한데 여기에 가장 많이 인용된 책 하나가 있는데 그게 성경입니다. 여기 그런 것 보면은 같아요. 예, 맞아요. 성서예요. 예. 뭐, 성경 성서. 예, 성서가 기본이에요. 121번 400쪽인데 121번이나 인용이 돼요. 일단 거의 네. 한 번꼴로 성경이 인용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또 신약이 아니라 대부분 구약에서 히브리 성경에서 나옵니다. 그런 것 같아요. 네. 이런 데서 보면은 거기에 이제 통치론, 모세한테 준 계명 이런 것에서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코멘트 드리면은 이 미국의 독립선언문이 사실은 이 통치론을 한 장으로 요약한 거나 다름없다고 다들 말을 하는데요. 네, 그래서 심지어는 이 통치론을 존 로크의 책을 요즘 뭐라고 그러죠? 나무꾼 훔쳐 쓰는 걸 그런 얘기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표절. 거의 표절했다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표절 안 하고 책 쓸 수 있나요? 그래도 표절을 해야지 쓰지. 근데 그 독립선언문에 이제 그 두 번째 문단 유명한 구절 있잖아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몇 가지 권리를 받았는데 그 중에 생명과 자유와 행복이 있을 거니까. 근데 이게 사실은 생명과 자유와 소유인 것이죠. 원래 처음에는 그렇게 썼다 그래요. 근데 제퍼슨이 약간 기교를 부려서 이거를 행복의 추구라고 말을 하는 바람에 사실은 이게 소유권이 확실하게 시장 경제도 그렇고 이런 게 딱 제대로 잡혔어야 되는데 행복의 추구라 그러니까 이 권리라는 개념을 확 넓혀놓는 그런 오류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의 이제 인권이라는 게 그래서 많이 남용이 되고 그런 것도 사실은 행복이라는 개념을 넣는 바람에 그래서 그렇다고 이제 많은 분들이 지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꼭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는데 그런 지적도 있다는 거 이제 말씀드립니다. 아이고 저는 이 책이 성경에서 아까 121번이라고 그랬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야, 저는 성경에 원제를 한번 봐야지. 재밌는 게 뭐냐면은 번역으로 될 수가 없는 게 이 사람이 로크가 그 당시에는 성경에 대한 지식이 너무나 당연했기 때문에 성경 구절을 인용하고선 그 뒤에다가 몇 장 몇 절 어디 몇 장 몇 절이라고 굳이 말을 안 했어요. 그래서 몇 장 몇 절이라고 돼 있는 거는 한 80몇 번이 되고요. 근데 몇 장 안 돼 있고 그냥 누가 봐도 이거는 성경에서 나온 거라고 딱 알아차리는 게 나머지가 한 40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121개고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잠언 같은 경우는 그냥 잠언 전체 통째로 그냥 잠언을 읽으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그랬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까 조 교수님 뭐 말씀하신다고? 조동훈 교수님 아까 뭐 말씀하신다고 손 들었는데. 성경에 많이 인용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 당시에는 참고서가 없고 성경이 최고의 참고서이기 때문에.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좋은 참고서. 그래서 이제 성경에 대한 그런 인용이 많을 것 같고, 그다음에 지금 조평서 박사 말씀한 대로 그 행복 추구, 그 행복이라는 단어가 엉뚱한 데 들어가지고 어떤 그 내적인 논리 일관성이 깨진 거예요. 보면은 이게 행복은 우리가 추구하는 게 아니고 결과로서 그렇게 되는 건데 이게 지금 왜 문득 이렇게 들어가 갖고 이건 완전히 일반 사람들한테 편한 단어를 집어넣다 보니까 이게 깨진 거죠. 개인이 가진 거를 다 존중하고 그러면은 행복은 결과의 어떤 리지디얼 개념이 되는 건데 이게 잘못 들어간 거고. 그러고 제가 이제 질문 겸 드린 뭐냐면은 참 그 당시에 이게 참 대단히 천재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냐면은 이제 절대 그 군주에 대해서 그 견제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갖고 이제 전제 군주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데 지금 우리가 이제 문제는 이제 전제의 주체가 절대 군주가 아니고 다수의 어떤 그 포퓰리즘에 입각한 다수의 지배로서의 어떤 그런 독재를 어떻게 막을 거냐 그런 얘기예요, 보면은.
그게 제일 가슴 아프고 또 실제로 보면 막을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왜냐하면은 옛날 같으면 이제 누가 뭐 독재자인데 전제군주 그렇죠 신권을 갖고 해서 그러니까 얼마든지 그거를 반대하고 논리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게 아니고 백성들이 이렇게 이끌려 가지고 다수의 지배가 돼서 중우 정치 결과로서 다수에 의한 독재가 되면 그걸 지금 뭐 어려운 얘기하지 말고 지금 군파들이 해가 만들어낸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걸 뒤집냐 그거죠. 방법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진짜 민주주의는 실패한 신인가 이런 얘기가 점점 더 이렇게 그리워지고 또 이게 점점 공포감이 생기는데 어떻게 우리는 이거를 좀 되돌릴 수 있을까? 그게 물론 이제 뭐 이 통치론에서 힌트를 얻기는 어려운데 우리의 고민은 전제군주에 의한 독재가 아니고 권력의 어떤 사실 외곽에 있는 사람들을 설득을 시켜갖고 꼬임에 빠지게 해서 그들에 의해서 이 전체가 전제군주제에 의한 독재처럼 돼가는 현실을 우리가 어떻게 이거를 바로잡을 건가? 뭐 좀 별로 좀 마땅히 보이지 않네요. 예. 고민입니다. 양준모 교수님 어, 오랜만에 나오셨는데 양준모 교수님 어디 계세요? 양준모 교수님, 심재철 부의장님, 예. 김대웅 교수님, 예, 한 말씀 하시죠. 예, 거의 시간이 다 돼가는데. 오늘은 뭐 계속 듣고 아무튼 예. 1689년도 대한민국이 아니고 그때는 조선시대였죠. 예. 야,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고 그래서 서구의 역사가 깊구나라는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만 해도 대한민국이 참 너무나 차이가 많았는데 왜 서양에서는 이런 사상이 발전했는데 한국에서는 그런 게 발전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참 생각도 많이 들고요. 역시 사회의 지적인 축적, 역사의 축적이라는 게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구나라는 것들을 크게 느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축척의 시간. 예, 그런데 예, 마지막 또 누가 예, 한 분만 사실- 예, 잠깐만요. 양준 교수님. 우리나라 역사 한번 말씀드릴게요. 예, 지금 존 로크보다 300년 전에 우리나라도 그 선지자가 있었어요. 그분이 뭐냐? 정도전인데요. 정도전은 왕권 대신 신권을 하려고 그랬거든요. 그 정도전이 300년 전에 벌써 이 왕권 신수설에 뒤집었어요. 그런데 그게 이제 이방원에 대해서 그 실패해가지고 그렇지 우리나라도 선지자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네. 근데 뭐 정도전은 신권이고 이거는 완전히 국민주권이니까. 아니 어쨌든 그 앞에 단계죠. 네, 네, 좋습니다. 그다음에 또 아까 또 다른 분도 혹시 양준 교수님. 저는 제가 발표한 자료 중에 가장 멋있었던 표현이 그 법 철학에 관한 얘기였는데 그러니까 법은 자유를 위한 것이다. 네. 법이 있을수록 자유스러워진다는 얘기인데 그 철학의 논리가 뒤에 이제 자유주의 경제학자들 미제스라든가 하이에크까지 쭉 발전하는 것 같아요. 그래요, 맞아요. 심지어 미제스 교수 같은 사람은 책 제목이 한번 들어보세요. 너무 멋있습니다. 자유를 위한 계획이란 없다라는 제목으로 책까지 썼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예 절대적인 자유주의자라 해서 자유를 위한 법 자체도 완전 생각하지 말라라고 하는 주장인 것 같아요. 또 하나 드는 생각은 결국 자유와 평등의 관계인데, 그러니까 이 자유를 통해서 결국 이 소유권이 이렇게 많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재산 이제 쌓다 보니까 평등 의식이 이제 생기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자유와 평등 문제 그 이전에 이 절대적으로 부의 증식이 얼마나 우리 유럽사 큰 사상적인 변화를 가져왔는가라는 그 어떤 그 소유권에 재산에 그러니까 사실 이 자유나 생명은 너무나 자연법적인 생각이에요. 근데 재산이라고 하는 거는 로크가 뽑은 세 가지 중에 재산이라고 하는 거 어떻게 보면 좀 생뚱맞거든요. 느닷없이 도저히 자연법적으로 해석이 안 되는 개념인데 이 사람은 목격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재산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 철학의 사고의 생활에 심지어 정치 체계까지 큰 변화를 가질 수 있는 걸 깨달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맞습니다. 아주 그 두 가지 면이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맞습니다. 이 책이 19장으로 되어 있는데
양이 많아요. 이게 이제 지금 말씀한 대로 자연법적으로 자유와 생명은 많이 얘기됐는데 재산이 왜 중요한가 재산권 얘기가 안 해서 그 20페이지를 할애하고 있고요. 이것을 넘어서는 입법을 하면 안 된다. 세금을 과도하게 거두면 안 된다. 계속 입법부에서 입법권에서 강조하고 있거든요. 오늘 시장경제의 그냥 원천이다 볼 수 있어요. 예, 이용희 박사님. 예. 네네. 제가 지식사회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그 영국에서 입법권에 대한 강조가 처음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다른 유럽 국가 다른 그렇죠. 네. 그리고 그 입법권이라고 하는 것은 각 지역에 있는 일종의 토호죠. 약간 실력이 있는 그 지역에서 실력자들을 이 왕 있는 대로 군주 있는 대로 불러 모은 거잖아요. 처음에는 아마 입법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 기능이 제가 추정하건데.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점점 재산을 많이 가진 부호들이 늘어나고 그 부호들이 입법권을 가지면서 자신의 재산도 좀 보존하고 싶은 거죠. 국왕한테 다 세금으로 바치는 것보다는. 그런 과정들이 그 영국이라고 하는 1680년이라고 하는 그 시대적 배경과 잘 상응해서 그러나 로크의 그 천재성은 그러나 이미 로크는 그 시대만 본 것이 아니라 그 시대에서 앞으로 더 나아가서 미래에 어떠한 국가와 인간 사이에 인간의 권리 사이의 관계가 규정되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그 뭐랄까 중요한 부분만 정확하게 그 전제들을 잘 세워서 그것을 논증했다고 하는 것에 그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분이 이진수 씨가 아닌가 싶은데 이진수 씨 이분도 이 책 쓴 사람이 석사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석사라고 그랬는데 우리 여기 있는 분 다 박사는 아니고 이분도 보니까 옥스포드 크라이스트 처치 칼리지에 입학해서 석사까지 하고 느낀 점 이런 거. 네, 보니까 제가 이 존 로크 책을 2009년에 잘 안 보이네. 2009년에 샀었는데 제대로 보지 않고 앞부분만 좀 보다가 이번 기회에 좀 읽었는데 정말로 좋은 내용 많이 봤습니다. 특히 사실 이 내용에서 아까 조평세 박사도 언급했듯이 이 존 로크가 언급했던 수많은 성경의 말씀들이 미국이라는 나라를 갖다가 만드는데 큰 파운데이션이 됐다는 거. 그때 파운딩 파더스가 많았는데 그들이 가장 많이 인용하고 가장 기대했던 그 내용이 성경이었다는 거. 그리고 이 존 로크의 내용이었던 거. 이 통치론에 대해서 오늘 이렇게 새롭게 또 이렇게 읽어보고 또한 이렇게 많은 교수님들의 또 설명을 들을 수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그래서 특히 또 공화주의, 또 국가라는 게 무엇인가. 사실 저는 이 책 읽으면 좀 좀 신기했던 게 커먼웰스라는 표현이 좀 신기했었어요. 보통 우리 커먼웰스 하면 영국 연방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국가, 레스푸블리카랑 같은 뜻이라는 거. 공동의 부를 지키기 위해서 국가가 존재한다는 거. 그 뜻. 그런 걸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어서 또 국가가 커먼의 웰스를 지킨다는 거. 그런 개념을 다시 한번 알 수 있어서 좀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말씀이에요. 저도 사실은 영국에 공부를 했지만 커먼웰스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요. 이 책을 보면서 커먼웰스 의미를 알게 됐어요. 재산을 굉장히 웰스를 중시하는데 공동으로 지킨다는 거죠. 커먼웰스. 그래서 입법부가 필요하고 그 웰스를 지키는 것을 넘어서는 입법은 안 된다는 거거든요. 세금을 많이 거두면 안 된다. 그 다음에 행정부와는 분리돼야 된다. 행정부와 입법부가 같이 있으면은 행정부가 자의적으로 자기에게 유리한 입법을 하려고 해도 안 된다. 그 당시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은 참 그 당시로는 대단히 생각지를 할 수밖에 없고 대단한데 다음 주 우리 목요일은 최근에 이제 좀 새로운 책을 하려고요. 우리나라 번역된 트루 리버리즘인데 최근에 나온 미국의 일리노이즈 대학 교수인데 시카고 대학에서 하버드 공부를 하고 시카고 대학 교수로 있다가 지금은 나이가 많아서 일리노이즈 대학에 와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이 원 제목은 Why Liberalism Work예요. Why Liberalism Work. 이 사람이 책은 정말 대단한 책, 이거는 그냥 아주 쉽게 쓴 책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런 얘기예요. How true liberal value produce freer, more equal, prosperous world for all.
모든 사람에게 가져다 주는가 하는 것을 아주 쉽게 에세이식으로 쓴 책이에요. 이 사람 책에 거의 한 챕터 한 장 정도를 토마스 피케티의 21세기 자본론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옛날에 조동 교수님하고 저하고도 몇몇 다른 교수님하고 피케티 책이 너무 말도 안 된다고 그래서 21세기 자본론 바로 읽기 위한 책도 냈어요, 우리가요. 원전을 그 당시 번역본이 없을 때 원전을 다 읽고 책을 냈는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청산세를 너무 많이 거둔는 게 바로 피케티의 망령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마침 이 책에 보니까 제가 읽어보니까 한 파트를 한 장을 이 피케티의 그 21세기 자본론을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책이 잘못됐다. 지금 우리나라 안 되는 부동산세 많이 거둔는 거 이 피케티에 완전히 근거하고 있는 거거든요. 피케티의 망령이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그간에 우리는 이 일을 비판한 트루 리버럴즘까지 할 텐데 다음 시간에도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